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불리는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곧 공개됩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 2달여 만인데요. 참여연대가 일부 확보한 2011년에서 2013년 동안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보면요. 그동안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 상금이나 친선 활동을 위한 국외 방문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최근 특활비 폐지 법안을 내려했는데 발의에 필요한 10명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찬성한 의원은 300명 가운데 단 7명 뿐이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돈을 사용하면 감사를 받죠. 국회의원들의 특별활동비 폐지하기 싫으시면요. 국민들을 감사로 뽑아서 1년에 한 번씩 특별감사 받으세요. 생생경제 청취자분들 중에 감사 지원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2018년 7월 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경제를 말하는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된다. 쉽고 재미있는 경제 교과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 이 농사 짓는 분들 괜찮으신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오늘 관련 내용 들으면서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대리님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7월 첫째 주인데요. 벌써 하반기 시작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를까요? 그니까요. 이번 주 어떤 맛있는 소식으로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이 또 7월의 첫째 주인 만큼요. 이번 달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어식백세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7월에 선정된 수산물은 바로 이 갯장어와 성게인데요. 네. 갯장어 하면 또 여수가 유명하기도 하고 이제 일본어로는 하모라고도 합니다. 네. 이 갯장어 같은 경우는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이렇게 좀 지치고 더운 여름철에는 원기 회복에 정말 좋은 이 고단백 영양식품이에요. 그렇군요. 네, 또 껍질에는 이 콘트로이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관절 통증을 좀 해소해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좀 피부가 하시는 이런 여성분들을 위해서 좀 건조해지는 걸 방지하기도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이 성게는요, 비타민 A가 많아서 시력을 좋게 해주기도 하고, 또 바다의 호르몬이라고 좀 불릴 정도로 알코올을 해독하는 성분이 뛰어나요. 그래서 좀 술안주로는 정말 딱인 안주라고 할 수 있죠.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7월 한 달 동안요, 인터넷 수산시장 그리고 온라인 수협 쇼핑에서 10%에서 2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시니까요. 여름철 보양식도 즐기고 또 술안주로도 좀 제격인 이 갯장어와 성게를 한번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갯장어와 성게, 보양식도 되고 술안주로도 좋다는 갯장어와 성게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이번 주에 어떤 품목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까요? 네, 본격적으로 좀 여름이 시작되면서 이제 슬슬 포도가 좀 출하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 이제 청포도 위주로 해가지고 수입 포도가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7월부터 9월까지 이 여름철에는요, 국내산 포도가 좀 생산이 되는 시기여서요. 이제 딱 맛있는 거봉을 좀 즐길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생각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경북 김천을 중심으로 이 거봉의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한 2% 정도 늘어서요. 네. 국산 포도가 좀 물량이 많이 출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가격이 하락세를 좀 띨 것 같고요. 그리고 한우 등심 같은 경우에도 좀 지난주에 비해서 반입량이 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우 등심이 좀 평년 대비 가격대가 살짝 있는 편이어가지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소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번 주는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한우 등심 좀 많이 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우가 정말 맛있는데 사실 비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금요일 오후,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마트 문 닫을 때쯤 마트에 가면
싸게 팔더라고요. 아, 맞아요. 만원대일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드셔도 될 것 같고 또 불고기거리나 국거리는 한우지만 조금 저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저렴한 부분 이렇게 사서 구입하셔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기값이 내린다고 하니까 또 다른 한우 등심 그 부위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고기랑 뗄 수 없는 존재, 이 상추요. 상추는 가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적상추 가격 보시면요. 이 100g 기준으로 660원대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좀 흐린 날씨가 많아서 그런지 일조량 부족으로 공급이 조금 원활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생산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약보합세 보이는 추세고요. 근데 또 이번 주는 이렇게 비도 오고 하니까 이제 오천이나 태풍 영향이 있어서 아마 수확량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휴가철 다가오면 또 외식도 많이 하시고 그럼 상추 소비도 조금 늘잖아요. 맞아요. 캠핑도 가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살짝 상승세를 띨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큼하게 이 디저트로 좋은 과일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 주 제철 먹거리인 애플망고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란 망고와는 좀 다르게 이 애플망고는 특징이 사과처럼 좀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검은 반점이 없으면서 이렇게 붉은색이 많은 것이 당도가 높으니까 고르실 때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먹는 방법은 이제 먼저 일반 망고처럼 좀 똑같이 과육에 이렇게 가로, 세로 칼집을 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속살이 드러나게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좀 쉽고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주스로 해 드실 수도 있고 빙수에 올려 드셔도 맛있어요. 망고 네. 빙수 되게 유명하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애플망고의 효능 중에 하나가 이 피부 재생에도 좋고 또 피로 회복에도 좋으니까요. 오늘 또 이제 월요일이니까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 애플망고로 한번 피곤을 날려버리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망고가 제주도에서 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요즘 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주도에서도 좀 생산이 되고 있어요. 네, 수산물부터 채소, 과일까지 다양하게 장바구니 물가 알아봤는데요. 제가 앞서도 이 태풍이 이렇게 오면 우리 농민들 피해 볼까 참 걱정된다 했는데 네. 좀 혹시 관련해서 유용한 소식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네, 좀 농사를 지을 때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태풍처럼 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는 벼 재배 농가들을 위해서 벼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어요. 이 농식품부가 7월 6일까지로 이 재해보험의 가입 기간을 좀 일주일 연장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벼 농작물 재해보험이 뭐냐면요, 자연재해, 또 화재, 그리고 아니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 입는 이 조수해를 좀 보장을 해주고요. 또 특약으로 병충해까지 추가로 보장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 보험료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또 지자체에서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니까요. 네.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아무 피해를 안 입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해서 이 기한 내에 꼭 가입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태풍으로 혹시 그 농경지 침수 피해 있으신 분들은요,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산물 그 복구를 위한 병충해 방제 비용과 또 대체 파종 비용도 지원하고요. 또 피해 정도에 따라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같은 혜택을 주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혹시 피해 입으신 이렇게 농경지 농사하시는 분들은 축산부에 농림축산식품부에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말 내내 비가 내리더니 오늘까지도 장맛비가 내렸고요. 지금 스튜디오 밖을 보니까 조금 잦아들기는 했습니다. 다행인 건 이 제7호 태풍 뿌라비론의 이동 경로가 당초 예상보다 더 동쪽으로 바뀌어서요. 우리나라 피해는 예상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뉴스 들어보니까 적지 않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농작물 피해 받으신 분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서 조금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이 차량 관련돼서요. 여러분들 피해보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김형일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매년 태풍이나 폭우 피해로 접수되는 사례 몇 건 정도 됩니까? 예, 그 태풍이나 폭우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그 2003년 태풍 매미 때는 한 4만 1,000건 정도의 900억이 넘는 피해가 있었고요. 네. 그 16년 차바 때는 한 5,400대 한 450억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어떤 종류의 피해들이 많습니까? 네, 주로 주차장에 주차 중인 그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하는 경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네. 그리고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지금 차 속에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진짜 남의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차 침수 문제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 차와 관련된 거니까 내가 든 자동차 보험에 이 침수 피해가 속해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자동차 보험에는 자기 차량 손해 담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담보에 가입을 하시면 침수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침수도 100% 완전히 다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만 침수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서는 보험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네, 일단 그 수리하는 경우에는 침수 피해 당시에 차량가액 내에서 실제 수리 비용을 보상을 하고요. 네. 전손 차량, 그러니까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침수 피해 당시 차량가액을 전손보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수리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고 또 차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침수 피해 당시의 차량 가액 그렇습니다. 그 값으로 전손 보험금이 지급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침수 피해 말고요. 이 타이어나 뭐 이런 휠 파손 같은 비교적 좀 작은 피해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안타깝게도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서는 그 주 정차 중인 타이어에만 생긴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태풍으로 인한 낙하물이나 뭐 이런 물체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자차 담보로 차량 침수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는지 이 부분도 참 많이 생각들 하세요. 네, 그 실제로 그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사고 등은 네.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요. 네네. 대신 1년간 할인이 유예가 되게 됩니다. 아, 이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습니다. 뭐 본인의 잘못으로 된 게 아니니까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렌트하는 경우 렌트 비용 같은 것도 처리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자기 차량 손해라는 거는 네. 이제 말씀하신 거는 대물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간접 손해 지급이 되지만 자차 담보에서는 별도 특약이 없다면 렌트비는 지급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보험료 할증은 없지만 그 운행 제한 구역이나 뭐 이런 곳을 고의나 아니면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해서 피해를 봤을 때는 보상을 못 받거나 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태풍을 예고한 지역인데, 그 이미 예고가 됐는데, 그 지역에 그 시간에 차를 몰고 갔다. 그런 경우에 침수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해주실 수도 있단 말씀이세요?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경찰관이나 또는 공적인 뭐, 신분을 가진 분께서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데, 그 통제를 이제 무시하고, 그곳에 직접 진입을 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실이 적용되거나 보상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 사례들을 많이 보셨나요? 아주 간혹이지만 마음이 급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무시한 채 무조건 급하게 차를 빼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좀 간혹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 번 침수를 당해서 이제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운이 안 좋게 다음번에 또 침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할증 사유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거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할증이 되지는 않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그 침수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네. 침수 분손이 있고 침수 전손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전부손해라고 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서 보험금을 전부 지급을 하면 그때 당시 이제 보험이 만료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침수가 되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신고를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침수를 당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차를 미셔야 합니다. 네. 그 차량이 침수됐는데 시동을 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네, 시동을 켜지 말아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물 웅덩이를 지나는 중이시라면 기아를 1단이나 2단으로 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지나가셔야 됩니다. 기아를 1단이나 2단 정도로 놓고 한 번에 지나가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경우에는 차 앞부분이 출구를 향하도록 주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이거는 네, 신속하게 네, 차를 빼기 그렇죠. 위해서요. 물이 차오를 때 신속하게 차를 빼기 위해서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이런 정보를 잘 알고 계시면 이런 상황이 닥칠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주실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과장님? 예, 간단히 말씀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네. 그 전부손해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보험사한테 침수 전손 처리를 받고 전손보험금을 지급받으실 때 네. 그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네. 이제 이 차량으로 이제 전손을 하고 다른 차를 대체할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침수된 차를 폐기하고 네네. 다른 차를 살 때 세금을 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네. 좋은 정보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네, 저희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로 전화를 거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예, 3702에 8594번입니다. 8594입니다. 3702-8594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입니다. 여러분들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보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김영일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생생 퀴즈 내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주세요. 6년 만에 태풍 이것이 우리나라의 상륙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농경지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다행히 경로를 좀 바꾼다고 하지요. 고맙습니다. 이거 내게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틀간 내린 비로 전국 4,258만 제곱미터 농경지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피해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제주도와 영남 지방은 여전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생 퀴즈입니다. 올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첫 태풍이고요. 태국어로 비의 신을 뜻하는 이 태풍은 무엇일까요? 1번 매미, 2번 뿌라삐룬입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힌트는 없네요. 태국어입니다. 1번 매미,
2번 뿌라삐룬. 정답 아시는 분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지금 문자로 2779님께서 작가님 목소리랑 똑같네요. 혹시 1인 2역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선물 소개하는 목소리하고 제 목소리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다릅니다. 저희 목소리는 선물 소개 목소리는 저희 프로그램 조연출입니다. 제가 조연출보다는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지. 자, 샵 0945로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주말 사이 내리치는 비 때문에 피해보신 분들 많으시는데요. 우리 가정 경제에 내리치는 비는 금리입니다. 빚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금리가 오르며 나라 경제까지 갈 것도 없고 개인이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냥 맨몸으로 쫄딱 비를 맞는 꼴이 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은행이 금리 가지고 장난쳤으니 정말 천둥 번개를 치고도 남을 일입니다. 오늘 금리 이야기 해볼게요. 김준하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사무국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웃으세요? 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예, 사실 이게 거의 매년 있는 일이라서 이제는 사실 놀랍지도 않습니다. 매년 있는 일, 매년 네. 이렇게 천둥 번개를 치고도 남을 일이 일어난 거군요. 예, 금리하고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생기고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네. 소송의 결과 또 소비자는 지고 이런 게 계속 지금까지 반복돼 왔던 면도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계속 반복됩니까? 그러면? 예, 사실 이게 반복되는 게 이제 우리 금융감독원 내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긴 하는데, 네. 금리에 대해서 담합을 했다거나 조작을 했다거나 이런 것 자체를 첫 번째로는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가 좀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이런 것들을 다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도 이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을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 회사별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것은 은행 창구 직원의 실수이다. 이렇게 이제 무마가 되는 이런 패턴대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은행 창구에 있는 그 직원의 실수다. 그 말 때문에 더 분노가 커졌던 건데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알아야 돼요. 이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금리에 대한 근본적인 공부부터 좀 해볼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한국은행이 밝히는 그 금리와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 은행에 직접 내는 금리가 다른 거죠.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이 부분을 이제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대출금리 계산할 때 기준금리, 가산금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이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혼동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먼저 설명을 하면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시중은행들과 거래할 때 이제 정하는 비용. 은행들끼리 거래할 그렇죠. 때.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은행이 거래할 그렇죠. 때. 이제 사용되는 정책형 금리. 이게 이제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고요. 그러면 이 금리에 따라서 시중은행의 그 시장 이자율 이게 바뀔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시중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필요한 비용 이걸 정합니다. 이게 이제 대출할 때의 기준금리가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여기에 더해서 대출자, 차입자의 신용이라든지 재산 그리고 보증 유무 이런 거에 따라서 금리가 이제 개인별로 차이가 생기잖아요. 네. 이 차이 부분은 이제 가산금리라고 하는데 이제 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해서 내가 실제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로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가산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내역이 공개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자신의 금리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을지도 결정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대출금리 계산할 때 아까 기준금리, 가산금리 말씀드렸는데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이 매번 그러니까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네. 공시하고 있는 뭐 코픽스나 CD금리 이런 게 이제 공표가 되는데요. 네. 사실 이제 기준금리로 얼마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이게 왜 이렇게 된다. 사실 이거 좀 알기 좀 어렵고요. 또 가산금리 같은 경우도 뭐 기준금리의 여러 가지 요소들 다 반영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 업무 원가라든지 법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 그 다음에 대출자의 신용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될 이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반영이 되고요. 또 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이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목표 이익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 플러스 이런 걸 다 합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가감조정금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산금리가 얼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뭐 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뭐 이 회사의 원가는 얼마이고 거기에 이제 회사의 목표 이익률은 얼마고 내 신용도에 따른 프리미엄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근데 그거를 네. 소비자들이 물어보면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기는 네. 한데 대부분의 항목들이 대부분은 이제 대외비의 형태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거 공개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거는 회사 내부의 영업과 관련된 사항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물어보면 그냥 대출 받지 마세요. 이럴까 봐.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사실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줄까 봐 걱정을 하지. 그럼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대출 금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물어보거나 네. 이거 안 알려주면 난 대출 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대부업체에 개인에게 빌리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게 돈을 빌리는데 설마 은행이 거짓말을 할까? 은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넘어서 상식 밖에 금리를 받을까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고객들은.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은행은 믿을만한 정직하다. 곳이다. 예, 그리고 은행은 이제 여러 가지 감독기관에서 감독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은행에 대해서 신뢰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속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사실 그러다 보니 더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하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처가 더 화가 나요. 그래, 우리가 많이 받았어, 미안해, 돌려줄게.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더 받았으니까 이게 실수니까 돌려주겠다. 근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이게 이제 한두 번 있었으면 괜찮은데 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만 놓고 보면 2012년에 이제 은행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이제 CD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금리인데 이걸 이제 은행끼리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돼 소송까지 갔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4년 만에 무혐의 처분이 그냥 나버렸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그 시기에 또 이제 그 대출, 이제 가산금리에 대해서 모 은행 같은 경우는 학력에 따라서 뭐 대졸이냐, 대학원졸이냐, 고졸이냐에 따라서 이걸 다 신용평점에 반영을 해서 학력이 높으면 이자를 낮춰주고 학력이 낮으면 이자를 높여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시기에 비슷한 그러니까 다른 은행 같은 경우도 대출 서류들을 좀 조작을 해서 뭐 일부러 연장한다거나 금리를 높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적발된 사례도 그동안 계속 있어 왔거든요. 아니 그럼 적발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일부 이제 직원들이 제재를 받고요. 제재를 받는다는 건 사법 처리를 받습니까? 아니면 은행 내에서 은행 그냥 내에서 이제 제재를 징계만 받는 받아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임원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거의 이제 제재된 적이 없었죠. 이 대출 금리 조작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제 서류 조작 같은 경우도 임원은 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 등급 평가할 때 학력 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긴 했으나 이때 당시에 이제 이 평가 모형에 대해서 금감원이 이미 승인했던 사항이었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를 금융 후진국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맞아요? 네, 사실 이제 뭐 금융 후진국이다 선진국이다 했을 때 어떤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금융의 후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진국 은행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융 선진국의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결정하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들이 우리랑 다릅니까? 예, 일단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이 은행이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속였다.
그래서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 그리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일단 금융회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입증을 소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다라고 오히려 금융회사가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죠. 네. 뭐 3배에서 10배까지 일어난 그 피해에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금융회사가 이런 거 잘못하면 우리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 아예 하지 못하는 네. 이러므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소비자 보호 면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듣기에 뭐 선진국 은행들은 신용도나 미래 가치를 좀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대출 금리를 결정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학력, 그러니까 뭐 네. 아니면 담보물, 지금 현재 소득만 기준으로 금리를 정하는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한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뭐 대출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느냐, 신용 등급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회사마다 판단해야 될 것들인데 네.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냥 과거의 대출 이력을 가지고 신용 등급이라는 걸 산정하고 이 신용 등급을 가지고 이제 금융회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이 사람이 소득이 얼마나 더 늘 것인지 네. 뭐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반영할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까지 더 반영을 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은행에 갔더니만 내가 조금 더 금리를 낮춰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은행은 소비자한테 정말 잘 대해주는 은행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는 네. 역할을 하는데 한국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필요 없이 대출 금리 정부가 정해준 그리고 금융 감독 규정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면 이후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게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런 면은 좀 아쉽습니다. 네, 오늘 금리 이야기 우리에겐 장마 태풍보다 더 무서운 금리 이야기 지금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국장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요. 금융당국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의 비협조와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사실 그 2012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만들어진 게 대출금리 산정책의 모범 규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규준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금리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평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규준 같은 경우는 자율규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외부에 공개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준 같은 경우는 비공개입니다. 소비자가 네. 이런 것들을 알면 역선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죠. 사실 내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네. 그야말로 이제 투명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소비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금리가 설마 잘못 반영됐다라고 하더라도 설사 잘못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네. 소비자가 일일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네. 금리가 산출되는 과정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금리 견제권이라고 있네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몇 %에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이후에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네. 했을 때 그게 왜 나왔는지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부당하다라고 하면 결국은 소송을 하든지 네. 아니면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일단 대출이 받고 나서 더 이제 우량해졌다. 내가 우량해졌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나 요구권 이런 그렇죠. 것들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최근에 이번에 이제 대출금리 조작 파문에 보면 금리나 요구권을 요구했는데 금리는 실제로 낮아질 수 있는 여건은 됐는데 그밖에 이제 다른 그동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금리가 조금 더 우대되었다. 근데 지금 확인해 보니 재산 기준이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됐다 이런 것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이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는 얼마 안 낮춰준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이유를 보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를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내는군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만큼 우대해졌는데 금리
요구권, 인하 요구권에 의해서 낮춰지더라도 네. 그동안 이렇게 우대해 준 것들을 다시 평가해 보니 좀 모자라더라. 그러니 실제로 인하는 뭐 조금밖에 해줄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사실은. 네. 네. 그러면 계속 이런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뭐 우리 국장님께서 이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일하셨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좀 정부 당국에서 제정해야 되는 관련 법안들 뭐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제안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뭐 이번에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요. 네.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갈 때 이제 항목별로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하겠다. 기본인데요, 그거. 예, 참.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나오는 항목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부담해야 될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 이런 네. 것들을 소비자가 요구하면 예, 분명히 성실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고요. 또 사실 이런 것들은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럼요.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줄 때는 이러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대출 금리가 높아졌으니 그러면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조금 더 보강하시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한할 필요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그동안 사고가 나면 소비자가 다 소송을 해서 뭐 3년, 4년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그때 비로소 승리해야만 이제 뭐 거기에 따른 뭐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거든요. 아니 대출을 받는다는 건 삶에 네. 녹록지 않다는 건데 그렇죠. 그 대출 받겠다고 간 사람이 어떻게 소송을 하며 그렇죠. 그 비용과 그 정성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얘기된 대로 뭐 집단 소송 이러한 네. 사건들을 저한 많은 사람들 이 있기 때문에 네. 대표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 소송을 하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그 소송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뭐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손해 금액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손해를 100만 원 받습니다. 근데 100만 원 받자고 소송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소송가액의 뭐 3배에서 10배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금융회사가 조금 더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해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예, 우리 회사에게 우리 회사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출 받을 때 항상 직원이 카드 하나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 봉급 월급 네. 바꾸면 좀 내려드립니다 이러잖아요. 예. 그런 거 부지런하게 하는 정성으로 좀 소비자에게 정직하게 정보 기준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이제 금융회사가 알아서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금융회사가 감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제 소비자도 예, 금융회사에 대해서 혹시 금융회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매 눈으로 좀 감시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네. 소비자의 권리를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예, 금융소비자 권리가 조금 더 이제 보강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이 최근 신용대출 금리도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액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사실 이제 그동안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그럼요.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 현상은 지속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제 은행권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6%가 넘는다라고 이번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부담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고 사실 이렇게 되면 저신용자 그다음에 이제 한계차주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 정부가 좀 서둘러서 이런 한계차주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해소할 수 있게 대출을 좀 해소하고 이자를 좀 낮춰주고 또 연체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 연체가 되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채무 조정을 어떻게 하면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우리 경제 내관의 가계부채라는 이야기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러다 보면 또 서민금융을 만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또 정책을 만들고 정책만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텐데요. 예, 사실 뭐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이유는 그렇죠. 예, 그렇죠. 쓸 돈이 없어서 네. 예, 빌리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1차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민금융 같은 경우도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공급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서민금융 정책인데 네. 문제는 우리가 금융정책을 할 때는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네. 갚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 금융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들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전부 다 이제 금융정책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 우선 뭐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어서 좋겠지만 그럼 결국 또 그 대출 총량은 늘어나게 되는 거고 부실한 한계 차증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금융정책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뭐 전체적인 뭐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예, 복지 정책까지 네. 좀 전반적으로 좀 훑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이고 정직한 금융정책으로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지정책이나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에서 운명의 7월이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이 한국은행이 오는 12일에 기준금리 결정하는 본회의를 연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금리. 예, 사실 네. 이제 미국이 3월, 6월 그렇죠. 네, 금리를 연속해서 거의 네. 올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동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러니까 현재는 한 0.5% 포인트 정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있는데 7월에 올릴 것이냐 이게 이제 화두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것을 올릴지 안 올릴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근데 확실한 거는요. 예. 이런 상황이 된다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분명히 지금도 오르고 있고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네. 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을 하고 네. 예, 거기에 맞춰서 뭐 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출 상환 이런 계획들을 조금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워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대세고 당연한 거잖아요. 예, 지금 상황으로는 대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앞으로 일어날 수순이니 가정 경제를 지금부터 조금 리모델링 해라. 다시 예, 그렇습니다. 정해라. 사실 네. 대출 금리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사실 가정경제 리모델링은 필요하거든요. 네. 꼭 저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저를 쳐다보시고. 그렇죠. 네. 올라갈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네. 있죠. 물론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리 산정 체계 다시 산정해서 이게 적정한지 한 번 더 봐라라고 한다면 조금 뭐 금리 인상 속도는 네. 바뀔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조달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비용 자체도 소비자의 대출 금리에 반영될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지금 7438님께서요. 저는 박은화라는 주부인데요. 참 좋은 시사 교양을 고루 갖춘 방송입니다. 소비자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콕 집어 방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골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보셨죠, 국장님? 네. 네. 그러니까 생생경제에서 이런 금리, 부동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본인들 이야기거든요. 우리들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상속세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래서 이 월요일날 생활경제백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금리 이야기, 가정경제 이야기 김준하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사무국장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7월 첫 번째 월요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태풍이 좀 지나가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요. 더운 여름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경제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자로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0241님 장마로 인한 피해도 많은데 태풍까지 하늘도 무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아무쪼록 약해지기를 하셨는데 다행히 약해진다고 합니다. 6524님 뿌라비룬 태국어로 비의 신입니다. 작년에도 순한노루가 홀짝홀짝 뛰어 한반도를 비껴갔는데 이번에도 잠시 들렸다 동해상으로 가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순한노루가 홀짝홀짝 뛴다. 표현이요.
좀 시적이에요. 네, 좋은 문자 감사드리고요. 0332님 생생하게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귀에 쏙쏙 전달되는 목소리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5430님 큰아들 월차 내고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갔는데요. 전국적으로 태풍 피해 없었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아유, 엄마 마음이 걱정되시겠어요. 무사히 여행 잘 마치고 아드님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9531님 뿌라삐룬 경비일이에요. 오늘 분리수거날 비가 그쳐 다행이네요. 최희경님 하셨는데 맞아요. 비 오면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우리 최희경님 때문에 비가 그쳤나 봅니다. 0907님 2번입니다. 숨 쉴 때마다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숨 쉴 때마다 순간순간 행복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정답 보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생생이라고 치시기만 하셔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앱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생생하고 상생하는 경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